네, 지금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실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히트미디어 히트뉴스가 주관하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히트뉴스 유튜브 채널과 국회 정책 영상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선 내빈 소개 있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님. 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현홍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주관사인 히트미디어 박찬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발제자 및 좌장 토론자분들은 순서에 따라 자세히 소개시켜드리겠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서영석 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부담 없이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방송이 된다니까 매뉴얼대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제약바이오 글로벌 허브 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공동 주최해 주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현홍 회장님과 토론 및 발제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글로벌 의약품 개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발전과 함께 빅데이터 및 디지털 융공학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창출되는 신약은 치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어 그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와 보상체계 강화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현 정부 또한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맞춤형 약가 제도의 필요성 등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글로벌 신약 중심 국가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점검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신약 개발 기술은 어느 수준에 있으며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해 기업과 국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서 글로벌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현홍 회장님과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한가위인데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빅데이터 시대, AI 시대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으로 이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신약 개발과 제약바이오 협회도 결국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이런 변화하는 디지털 문명을 어떻게 잘 결합해서 인류의 보다 더 나은 행복 공동체를 위해서 역할하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현홍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노현홍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서영석 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건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을 맡아주신 소동철 교수님과 김전 온코 테라피틱스 대표님, 그리고 주관해 주신 우리 히트뉴스 그리고 패널 참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 렉나자가 국산 항암제 사상 최초로 FDA 시판 허가를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 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지속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산업의 꿈이 현실로 한 걸음 다가온 시기에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침 정부 차원에서도 혁신 신약 약가 우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질 때 고무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R&D 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선순환 등 혁신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시장 창출부터 산업 육성, 혁신 성과에 대한 가치 반영에 이르기까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신약이 하루바삐 개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계가 용기를 가지고 큰 바다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은 우리 산업이 글로벌 제약 강국이라는 목적지에 신속하게 도달하게 하는 순풍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배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서로 깊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허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약 주권의 기반이 될 글로벌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고민하고 계신 여러 지원책이 산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문가 간의 토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 참석하실 분들이 제가 한 분 한 분을 다 익숙히 아는 분들이라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재현 성대 교수님, 복지부의 손태훈 사무관님, 심평원의 김국희 실장님, 김상종 약가제도 위원장님, 아직 유승래 교수 오셨구나. 유승래 교수님, 박관우 변호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즐거운 한가위와 더불어서 가정의 행복이 같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자와 토론자께서는 주어진 제한 시간을 지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서동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님이 신약개발지원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 교수님은 현재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약사정책 연구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동철 교수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마우스. 되는구나. 잘 안 되는데. 예. 이거로 하는 게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거를 평소 마우스 쓰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넣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우스 클릭하셔서 예.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한 간단한 목차인데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의 사례, 그 다음에 현재 국내 현황, 그 다음에 현재 국내에서 신약개발 지원 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금 정책 제안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국내 제약회사들이 해외에 신약을 개발해서 실제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의약품의
투자되고 있는 이건 회사들의 투자 금액입니다. 금액이 한 200조 정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한 80조 정도는 미국 제약회사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FDA 신약 그 성인 건수를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한 신약 최근에 신약 그 성인 건수가 한 지금 55개인데 그 중에 거의 한 반 가까이가, 반은 상당히 많은 포션이 이제 그 바이오 신약 쪽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국내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뒤로 백은 안 되고 저게 없나요? 포인트가? 예, 근데 그거 하면 앞으로 포워딩은 되는데 백워드가 안 돼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국내 지금 신약의 R&D 투자 비용을 보면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규모도 전 세계가 거의 한 2,000조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한 25조 정도로 작고, 그 규모와 비슷하게 또 R&D 투자 비용도 상당히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복지부의 보건복지부죠. 그 R&D 투자 비용을 보면은 한 68조, 거의 70조 가까이가 지금 미국 보건복지부, 우리나라로 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금 R&D 쪽에 투자해 주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NIH에 지금 투자되는 비용도 한 2조, 그다음에 그 캔서 문샷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암 프로젝트를 위해서 쓰는 돈만 해도 R&D 비용이 한 4, 5조 정도, 뭐 유럽도 상당한 이제 액수가 지금 투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지금 그 R&D 예산이 정부 쪽에서 보면 한 2조 정도, 예, 이건 순수 제약 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액수가 전체 지금 R&D 시장 해도 뭐 한 2, 3조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세계 의약품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또 더더구나 지금 의약품 시장이 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 지금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IRA,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게 지금 일반 큰 뭐 반도체 이쪽에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약도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미국 정부는 제약회사하고 가격 협상을 못하기 이제까지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그걸 허용해 줍니다. 해서 지금 현재 메이저 블록버스터 10개 신약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일단 그 가격 협상을 해가지고 블록버스터의 가격을 적어도 최소 38% 내지 79% 그 레인지에 따라서 줄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지금 60개까지 이렇게 해서 의료비를 이제 줄이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대로 저희들 제약 입장에서도 그 어차피 이렇게 블록버스터 쪽이 약값이 내려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특히 당뇨병 약은 아예 금액을 아주 낮게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또 그 찬스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IRA 또 병행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바이오 시큐어 액트, 이거는 지금 상원 하원 위원회를 통과해서 곧 아마 연말에 되면은 법제화 될 겁니다. 이게 되면은 미국의 지금 제약 쪽에 아마 여기 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그 미국에서 이야기할 때 한 20년 전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미국 정부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테라피는 진 테라피 위주로 간다. 2045년쯤 되면은 대부분의 테라피가 그쪽 기준으로 갈 거다 해서 지금 그 미국인들의 유전자 정보를 지금 계속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분야에 지금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중국 기업들이 이 미국인들의 주전자 정보를 가지고 잘못하면은 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미국 제약회사가 중국 제약회사 지금 우시하고 한 5개 정도 지정을 해서 그 그런 회사 아니면 중국 회사하고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중국 하든지 하면은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끔 지금 법으로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게 올 12월에 되면 이제 그 통과가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기초 물질도 중국 제품이 기초 물질이 들어간 API, 기초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는 미국에 또 그 수입이 안 되게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제너릭이나 이런 많은 쪽의 기초 물질은 인도 제품이 많이 미국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의 또 한 70~80%는 중국 그 기초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인도도 지금 비상이 걸려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기회에 잘하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미국 진출하는데 우리가 중국 그 물질을 좀 사용하지 않고 국내의 기초 산업을 좀 그 제약 쪽에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좀 하고 해서 우리도 또 필요한 게 안보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보건 안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바이오 시큐어 액트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또 특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물질 하나에 의약품 하나에 뭐 지금 많은 경우에는 특허가 뭐 80개, 100개 정도까지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인디케이션이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특허를 늘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하원에서 지금 그 표결을 준비 중인 게 특허를 한 제품당 20개만 인정해 주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나라의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미국 시장을 좀 들어가기에 하나의 어떤 그 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금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마 거의 어느 행정부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정해지느냐에 따라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현황은 이제 이렇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외국에서는 신약에 대해서 크게 보면은 약가 문제하고 그 다음에 R&D 비용 지원인데, 약가 정책을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비록 현재 나왔는 신약이 기존에 있는 약하고 크게 차이가 유사하더라도 어떤 대체품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더라도 그 핵기성이나 유용성, 뭐 시장성, 소화 영역인지에 따라 가지고 가산점을 한 작게는 5%, 많게는 120%까지 약가에 가산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레벨을 5개 레벨로 해서 그 치료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있어서 약가를 우대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ASMR4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이제 현재 신약이 기존에 있는 약하고의 non-inferiority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중 평균가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가중치를 이제 주는 그런 제도. 대만도 이제 다양하게 이 약가에 대해서 혁신 신약이냐 아니면 개량 신약이냐에 따라서 우대 정책을 나름대로 여기 보면 한 5%에서 15%까지 이제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일반 연구 결과들인데. 전반적으로 약가가 내려가면은 R&D 투자에 대한 당연히 회사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줄인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이 표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R&D 투자에 대한 그 각 나라에서의 그 제도를 혜택을 보면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R&D 지출액의 최소한 1에서 14% 이제 법인세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R&D 그 투자했는 그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작게는 20%에서부터 한 3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인 경우에도 대만도 보면은 소득세 공제를 작게는 한 5% 3%에서부터 많게는 25%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이거 외에 또 어떤 그 제약 바이오 부분에 연구비가 어떻게 투자가 됐는지에 따라 가지고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최소 5%에서부터 25%까지 또 추가로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주도 마찬가지로 법인세유 이제 그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이 혜택을 주는데 뭐 작게는 한 8%에서부터 많게는 18.5%까지 이 그 공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특히 이제 약가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을 줘서 기업으로 하여금 R&D를 투자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소득세에 아니면 법인세에 관련되는 종목으로 또 혜택을 줍니다.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여기 몇 개 나라만 했지만은 대표적인 지금 항상 막 우리가 이야기하는 FTA 뭐 이야기하는데 미국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R&D 투자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국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는 대개 그 현재까지 나왔는 많은 국내 신약들은 베스트 인 클래스에 해당되는 개량 신약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약가들이 대개는 기존에 현재 대체 제재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상당 그 가중 평균치나 이런 거로 좀 낮게 이제 책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 출시되는 그 약들이, 새로운 신약들이 평균 1년 안에 새로 나온 신약이 등재되는 율이 출시된 게 OECD 평균 한 18%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5%밖에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의 보험 등재율도 저희 나라가 조금 이제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OECD 평균은 한 29% 되는데 우리는 22%. 그 다음에 이제 급여할 때까지 시간도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OECD 평균에 비해서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해서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 이게 2023년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막 올해 데이터는 조금 더 간격이 줄어들긴 들겠지만은 아직 그래도 외국보다는 좀 늦은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국내 신약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슈는, 첫째 신약에 대한 적정 가치 평가,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나 아니면 보상 체계가 좀 미흡한 것 같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해외 수출을 하려고 할 때도 우리나라만 제가 알기로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약가가 공개가 됩니다. 100%. 그것도 실제 가격으로. 외국의 어느 나라도 실제 삽입
구매 가격은 알 수가 없게끔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등재를 하고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은 아마 그 조금 그 외국에 나갔을 서 약가 협상할 때에 상당히 그 불리한 점이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 회사는 아니더라도 다국적 회사는 국내에 약을 많이 초기에 낮은 약으로 등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보완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혁신형 그 제약 기업이 있는데 이 제도가 실은 뭐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 때문에 제대로 이제 그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D의 자금 규모 이런 뭐 아니면 세제 혜택이 우리가 아직까지는 제약회사들이 규모가 좀 작고 영세한 외국에 비해서 영세한 편이기 때문에 그 지원 그 R&D 투자금이 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규제 정책 및 보건 안보 위기에 대한 영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를 겪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오 시큐어 액트 이런 거로 해가지고 지금 원료 물질에 대한 이 공급망에 지금 엄청난 그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도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약국이나 제약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지금 요새 그 품질약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품질약이 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했지만은 외국에는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미국에서 20년 거의 30년 전부터 품질약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선진국 대부분이 다 그 문제를 겪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는 편이고 근데 아직 국내는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정부에서의 어떤 대비책이 이제 시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지금 제약협회나 다른 여러 그 협회에서 이제 정부하고 지금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협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가치 보상을 위한 이제 보험 약가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환자의 신속한 접근성을 위해 가지고 이제 보험 등재 제도도 이제 그 개선을 하는 거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혁신형 제약 기업의 조건을 과거에는 주가 이제 국내 제약이었지만은 그런 그 국내 국외의 구분보다는 일단 R&D를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혁신형 제약 기업의 인정 제도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한테는 약가나 아니면 R&D 쪽에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보면은 그 바이오 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이라고 해서 바이오 헬스 혁신 위원회에서 최근에 발표했는 그게 작년이죠. 작년에 했는 걸 보면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혁신 신약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아이스 값의 맥시멈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조금 플렉시블하게 하자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요거는 심평원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 기업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 정책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구체적인 안을
이 협회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안을 가지고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험 분담제의 적용 확대는 이건 이제 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가가 다 공개가 되는 문제를 위험 분담제의 그 범위를 좀 넓혀서 수출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그 제약 제품 같은 경우는 위험 분담제 가격으로 하면은 가격을 좀 그 오픈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제재들도 좀 더 문호를 넓혀서 이 위험 분담제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 제안을 지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 투자에 대한 것도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그 투자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신속 등재를 해준다든지 해서 그 제약회사로 하여금 R&D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상태로 지금 복지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의 중복성이 있는데 이게 그 위원회마다 이 안을 냈는데 제가 그냥 이건 뭐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 앞으로 이제 그 국내 지금 현재의 뭐 다른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거 같이 앞으로 제약 산업이 분명히 커집니다. 커지고 그 생명이 연장된다는 게 의료 기술도 부분에 기여도 많지만은 제약 산업에 대한 기여가 실은 더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 제약 쪽에서의 어떤 그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제약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해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그 산업의 근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약가 제도에 대한 건데 현재는 뭐 딱 그 기존에 있는 약보다 그 슈퍼리어 하진 않지만 난 인피리어 하지 않다는 거를 그 증명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어떤 그 약간의 우위성을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그걸 외국 같이 단계별로 좀 세분화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개선 효과 정도를 좀 그 세분화해 가지고 그 부분에 각 세분화된 부분에 따라서 약가를 설정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건 이제 약가를 우대해주는 정책인데 그냥 모든 제약회사한테 한 게 아니라 제약회사가 예를 들면 외국같이 국내에서 임상실험을 하고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 아니면 국내의 어떤 원료를 사용했을 때에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우대 정책을 해줌으로써 국내의 그 산업하고 연관이 되게끔 꼭 제약이 아니더라도 원료 의약품하고도 연관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위험 분담제의 대상 약제를 확대를 해서 그 수출할 때의 어려운 점 이런 거를 실은 약가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협상할 수 있는 어떤 룸이 좀 있으면 되는데 국내 약가가 오픈이 되면은 그런 룸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고려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뭐 제가 여기 예를 들었는데 외국 그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가 뭐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실은 이중 약가 제도를 하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여러분들이 아는 AWP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정 제도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좀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은 좀 더 현실성 있게 해서 형평성 확보를 해가지고 실효성 있게 그 인정 제도를 만들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R&D 지원에 대한 지원 및 그 세제 혜택인데요. 이게 이제 외국도 실은 이게 뭐 실은 약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R&D 지원을 했을 때 직접 지원했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기초 물질을 어느 정도 개발하는데 직접 투자를 하다시피 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아니면 뭐 협력 산업체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R&D 투자 비용이 작습니다. 작은데 이걸 지금 짜게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신물질을 검증을 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좀 해주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R&D 비용을 그 세제 혜택을 주는데 실제 기업들이 느끼게끔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줘야지 그냥 뭐 형식적으로 몇 프로 이렇게 해서는 실제 지금도 국내도 뭐 R&D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는데 제가 그 기업체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 해보면은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전부 다 돈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뭐 외국에도 보면은 이 약 쪽에 아니면 보건 쪽의 재원을 꼭 조세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런 그 특별세를 걷어가지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그런 예를 가지고 우리도 재원을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존 온코닉 테라피틱스 대표님이 현장에서 보는 신약 개발 지원 제도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존 대표님은 한미약품 글로벌 임상개발이사, 차바이오그룹 서울 CRO 대표이사, 크리스탈 지노믹스 신약 개발 부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님, 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또 힛뉴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에 그 국내 신약 개발 및 허가를 진행했었던 현장에서 보는 혁신 신약의 개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그 서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제 발표 중에 많은 부분을 언급해 주셔서 저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지금 현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느꼈을 때 가장 무엇이 힘드냐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지금 낮은 약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국내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를 개발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를 산정하는 그런 약가 정책을 통해서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낮은 것이 약가가 책정돼서 실제적으로는 국내 기업이 개발했었지만은 국내에서 실제적으로 이 물질들이 나와서 시판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은 약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약보다 더 우수한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럴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신약 개발에 있어서 3상을 진행했었을 때는 어떤 그 우월성보다는 먼저 비열등성에 대해서 그거를 입증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추가적인 임상을 통해서 차별, 우월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전에 임상에서 어느 정도 사인을 보였을 때도 그런 것을 충분히 약가에 반영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가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만 그 신약을 판매했었을 때는 그 영향이 비교적 적을 수 있는 데 비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 해외에서 이런 신약들, 그 K 신약들을 해외에서 개발을 하고 진출을 했었을 때 조금 이런 수출 경쟁성 쪽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대부분의 신약들이 외국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외국 약의 평균가 이하로 가는 그런 정책이 국내의 약가 컨트롤 또는 그 건강 재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와서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이제 부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에서도 국내를 패싱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국내 기업들이 R&D에 투자를 했었을 때 그러면 약값을 제대로 못 받을 텐데 그래서 R&D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저하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한계점을 또 국회에 계신 그 의원님 또 정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점을 고려해 주셨고 이런 점은 제가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기대 또는 그 기업이 나가는 것만큼 조금 충분히 많이 도움을 주시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아쉽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그 의원님 또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서 정말 그 K 신약이 그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저희 그 작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제가 제도적인 지원으로 봤었을 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서 교수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특히 국내 신약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치를 갖다가 반영한 약가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해외 시장을 봤었을 때 필요한 그 위험 분담제 이중 가격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사실 한국의 약가가 해외의 약가를 선정하는데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약가를 받든 신경을 안 썼지만은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져가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의 약가를 하나의 레퍼런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국의 약가가 해외의 약가 즉에서 반영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해외의 신약들이 한국에서 허가를 진행하지 않든지 또 허가를 진행했더라도 약가 문제 때문에 출시를 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분담제, 즉 이중 가격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 국내 기업이 앞으로 해외에 나갔을 때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그것을 통하여 신약 개발을 하는데 R&D에 투자를 해서 선순환하는 그런 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주시면 저희 회사의 경우도 이런 그 국내 시대학 정책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하고 이런 매출을 증대를 통해서 R&D를 투자해서 보다 신약 개발에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을 이전을 했었을 때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 그런 로열티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그것이 국부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 국내 신약 27호 자큐버정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고 이제 역류성 위산 식도 질환에 관련된 약물입니다. 이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유한 영양의 렉사자의 후를 넘을 수 있는 새로운 그 차세대 표적 항암제 네수파립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스프라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했었고 이런 자료들을 해외 학회에서
이렇게 오랄로 통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논문에서도 좋은 논문에서 많은 결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그 결과 또 허가를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500억 이상 또 개발 기간의 10년 이상의 기간을 소요를 했고 이러한 저희 R&D 노력이 정말 약가에 반영이 돼서 저희 그 매출적인 측면 또 해외 진출의 측면에 있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이 보험 그 심평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약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제도의 그 한계상 좀 약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이 약물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어서도 더 좋은 제품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제안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국내에 있어서는 국내 신약에 대한 그 약가의 적절한 수준의 그 우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해외에 있어서 저희가 그 해외에서 좋은 약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이중 약과 그 위험 분담제를 통해서 저희가 해외에 있어서 국내 신약 대비 좋은 약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국회 정책영상 플랫폼과 히트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단상에 올려진 마이크를 켜면 중계 카메라가 발표자를 촬영하게 됩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순서에 맞춰서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주시고 마친 후에는 카메라가 다음 발표자를 촬영할 수 있도록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실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보건복지부 약무사무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등을 거쳐 현재 성균관대 약대 개건교수로 계시며 한국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장, 의약품유통협회 정책연구소장 등 제약바이오 산업 및 학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이재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신 서영석 의원님 주관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함께하는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서동철 교수님과 우리 김전 사장님으로부터 또 발제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순서는 오늘 발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패널 토론자들 모시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제가 좀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플로어에서 보시기에 왼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토론자부터 설명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약가제도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상종 위원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옆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박관호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 옆에 서 교수님은 소개 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우리 두 분이 위치를 바꿨나요? 우리 손태원 사무관님 먼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주무사무관이신 손태원 사무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약제관리실장 맡고 계신 김국희 실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덕여대 약학대학에서 교편 잡고 계신 유승래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토론회는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주제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할까 하고요. 토론자들께서
5분 동안 발언 시간을 먼저 가지시고 10분 동안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글쎄요, 아무래도 업계에 계신 분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정부 입장 들어보는 것도 좋은 토론 순서가 될 것 같아서요. 질의응답 순서는 일단 우리 김상정 위원장님, 또 유승래 교수님, 박간호 변호사님 이야기 먼저 듣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김국희 실장님, 또 보건복지부의 손태원 사무관님 토론 순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하시겠습니다만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그럼 먼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약가제도 전문위원회를 맡고 계신 김상정 위원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 전문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상종이라고 합니다. 먼저 토론에 대한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게 돼서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앞서서 서동철 교수님이랑 김전 대표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는 그 배경과 그 이번 제도 개선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경험하신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누군가의 토론,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토론이 격렬해지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우리가 왜 했는지 그 목적이나 목표를 잠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혁신 신약의 가치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처음에 왜 시작이 됐는지 그 본연의 취지를 한 번 더 보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당 제도 개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해당 제도 개선이 작년 3월에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업계랑 논의가 됐는데 그 이전에 보면 그 23년 2월에 대통령에게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종합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 중에 10대 중점 추진 과제 하나로 해당 제도 개선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 중점 추진 과제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27년까지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신약을 2개, 30년까지는 3개를 만들고 그리고 의약품 수출액을 22년 대비 27년에는 약 160억 달러에 이르는 2배 수준으로까지 목표를 이루겠다. 그리고 연매출 3조 원 이상의 50대 제약사를 3개 이상 육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개선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자국 신약에 대한 가치 보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6년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77 약가 제도가 시행이 됐지만 통상 이슈로 그게 이제 좀 개정이 되면서 좀 유명무실하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 제고 측면도 함께 담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 제도 개선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제도 개선의 취지로 밝힌 게 R&D 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의 선순환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노력을 보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제약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도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었고요. 근데 이런 취지에 앞서서 결국은 목적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 종합계획에서 목표한 그 목표를 달성할 때 비로소 이번 제도 개선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그 제도를 설계하는 거랑 신약을 개발하는 거의 난이도를 보면 아무래도 신약을 개발하는 난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즉 제도를 설계한 다음에 그 제도에 신약을 맞추려고 하면 또다시 실효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시장에서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신약이 있다라면 좀 유연하게 해당 제도를 빨리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 2가지 정도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전에 김전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PCAP 제재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PPI 제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이 22년 기준으로 한 20조가 넘고요.
이제 30년까지는 한 30조까지 늘어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현재 피케비 신약이 나왔는 것을 보면 일본이 15년에 이제 보노프라잔이 최초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캡이 나왔고 팩스쿨루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자큐보까지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K캡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금 40개국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고 팩스쿨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보시면 전 세계에 20조 이상의 시장에 경쟁할 신약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그 20조 시장을 들어와서 10%만 점유하더라도 2조 이상, 3조 이상이고요. 정부에서 목표한 1조 이상의 블록버스터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약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이번 제도 개선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시 협회에서 저게 자료 서치를 하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글로벌 데이터라는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약가를 딱 치면 바로 다 나옵니다. 실제로 그 보노프라잔과 K캡을 비교해 보면 보노프라잔이 일본에서 16년에 260엔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600원 정도 수준이고요. K캡은 제가 알기로는 한 1,300원 정도인데 똑같은 양이 세계 시장에서 똑같이 팔렸다라고 봤을 때 매출 자체가 벌써 2배 차이가 나버립니다. 일본에서 2,600원 받는 게 해외에서 2,600원보다 이상으로 줄지는 의문이고 국내에서 K캡이 1,300원, 1,000 얼마에 받았으면 그 이상을 줄지도 의문입니다. 보통 그 원개발 국가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베이스를 매겼을 때 세계에서의 매출이 그만큼 확보가 될 거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만큼의 규모가 형성된 세계 시장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대체를 할 수 있는 신약이 3-4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국내에 3개나 있습니다. 이런 신약이야말로 이번 제도 개선에서 가장 맞는 신약이 지원이 돼야 될 신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3차 제약산업 육성 종합 계획의 목표 기한이 27년입니다. 이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3년까지 연매출 1조 원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진짜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신약들이 그 종합계획에 발표하면서 예시를 한 5개 정도 K-블록버스터라고 들었는데 첫 번째가 다들 아시는 넥나자, 두 번째가 세노바베이트 성분의 엑스코프리, 세 번째 팩스쿨루, K캡, 그리고 램시마. 여긴데 그나마 다행인 거 K캡이 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개 아직 못 받은 상황이고요. 이런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약들이 한국에서 개발돼서 나갔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때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시행되고 그 목표 달성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상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 전문 위원장이시죠? 예. 토론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5분 발언하고 10분 토론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뭐 준비를 해볼까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먼저 세 분 김상종 위원장님하고 유승래 교수님, 박간호 변호사님 이렇게 세 분 먼저 의견 주시면 그 의견 또 모으고 또 우리 김국희 실장님하고 손태원 사무관님 또 답변하시고 오늘 또 발제하신 두 분 또 나름대로 의견과 뭐 질의도 있을 것 같아서 순서를 조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들 발표하시고 상호 질의나 토론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그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우리 김상종 전문위원장님 실질적인 피캡 제도 개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패널 토론자로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의 유승래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신약 개발이라고 했을 때 일단 좀 주제를 국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신약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국내 개발 신약이란 말을 허가권에서는 정식으로 쓰고 있지만 급여권에서는 사실 국내 개발이란 말 자체가 좀 특정 국적을 좀 이제 의미하는 말이 약간 되다 보니까 약간 보건의료 뭐 기여 신약이라든지 글로벌 혁신 신약 이런 용어로 좀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사실 국내 보건의료에 이제 기여를 하고 R&D 투자를 하고 동기의 약간 개발 유인이나 이제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인데 약간 이제 너무 질환 포커싱이 좀 되는 측면이 있고 사실상 이제 국내사나 국외사 모두 다 좀 적용이 쉽지 않은 형태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통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사실상 이제 국내 제약사, 그러니까 국내 선발매, 해외 선발매가 아닌 국내 선발매를 하고 해외사도 현재는 좀 기약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좀 처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례로 이제 우리가 A 국가 하면 일본을 주로 의식하지만 중국도 과거에 뭐 저가 원료 제너릭 이런 것만 하는 이제 그 기업들이 아니라 작년에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미국 FDA에도 중국 생산 그 의약품이 3년간 한 11건 정도 승인이 되고 작년 한 해 동안 한 40건 정도가 그 전 세계에서 중국의 최초로 시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 현실에 봤을 때는 조금 요원하기도 하고 작년 한 해 또 공교롭게 국내 개발 신약 허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국에서 정부에서 많이 노력해주고 계셨고 또 2차 이제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많은 발전이 있을 걸로 기대되는데 오늘 토론회 계기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를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치평가 세분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선결 부분인데. 결국은 그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중 가격제 부분이 과연 국내 개발 신약, 그러니까 국내에서 개발된 대체약제가 이제 없진 않은 약제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제 그 한 10년 전부터 이제 위험분담제가 도입되면서 환급형이 거의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위험분담제를 바라보는 시각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꼭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환자 접근성 개념으로 대체약제가 없는 희귀질환, 중증질환 위주로 시작을 해서 잘 정착하고 있는데 외국 이제 주요국에서는 이제 MEA라고 불리우는 좀 신약의 관리형 진입 계약으로서 좀 더 활용을 하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꼭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기여한 신약이 우리나라 진입을 좀 빨리 하거나 외국에 나갈 때 이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요 MEA의 한 형태로, 그러니까 신약의 다양한 진입 형태 중에 하나로 좀 문호를 조금씩 질환 베이스가 아니라 이제 산업과 요 이제 그 R&D 측면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발자국 더 나가자면은 그럼 이중 가격을 관련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공단에서 협상 이제 참고 가격으로 이제 경제적 평가 가격, 대체약제, 투약 비용, 그 외국 약가 또 이제 사실 많이 활용은 안 되고 있지만 개발원가 고려 금액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요 개발원가를 고려한 금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이제 심평원에서 그런 요 개발원가 고려 대상으로 평가가 돼야 되고요. 또 실제로 과거에도 요 협상이 진행될 때 결국은 대체약제 이제 투약 비용이 우리나라 단일 가격 체제에서는 기존 약제 비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요 관리형 진입 계약으로서 국내 보건의료 기여한 신약에 대해서 이러한 이중 가격을 허용을 해줄 것인지 그게 이제 첫 번째 관문이긴 한데 그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는 현재도 이제 외국의 뭐 A2세 평균 가격이라든지 최저가 정도를 이제 표시가 국내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표시가로 설정을 하고 실제 가격은 사실상 이제 경제성 평가 내지는 이제 경평 면제 이하에서도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보건의료 기여 신약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중 가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 가격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요 포지티브 리스트 원칙상으로는 요 비용 효과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체약제 뭐 최고가에서 조금 더 뭐 가산 내지는 이제 가중평균가 사이에서 아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대신 실제 외국에 수출을 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표시가 개념으로는 외국 약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처럼 외국 약가를 참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R&D 비용을 좀 보상을 하고 어쨌든 실제 회사들이 이제 처음 개발할 때 시점에 목표했던 대체약제 가격이 실제 이제 시판했을 때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R&D 비용이 합리적으로 좀 계상이 되고 적정 기간에 이것이 이제 상각이 될 수 있는 기간으로 좀 환산을 해서 그 실제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시가는 좀 개발 원가 부분, 개발 비용을 고려하는 식으로 좀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단일 가격 체제에서는
어쨌든 우선순위가 이제 대체약제 비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이중 가격이 필요하다를 넘어서 이중 가격을 좀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실제가와 표시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저도 이제 예시로 생각을 좀 해봤지만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가중평균가 이하를 참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실제 그 회사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유승래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 교수님 아주 경력이 다양하세요. 종근당 종합연구소에도 계셨고 건강보험 관리공단 약제관리실도 계셨고 지금은 이제 동덕약대에서 교편을 잡고 계셔서 명실상부 연관학 분야에서 느끼고 계셨던 그런 신약에 대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아주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산업규제 또 뭐 준법 경영뿐만 아니라 특히 이 제약 바이오 쪽에 좀 특화해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박간호 변호사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간호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또 중요한 약가 제도 관련한 그 포럼과 토론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발제 내용을 좀 전달받고 또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요즘에는 계속 약가가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다 보니 업계와 산업에서 고민하고 논의되던 어떤 실무적인 쟁점 위주로 함의점 위주로 얘기 드리면 좀 좋겠다 생각이 돼서 관련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서동철 교수님이랑 김조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 이렇게 키워드를 종합을 해보면 일단 신약 약가 규정이 개선되는 게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중 약가 제도가 좀 국내 개발 신약이나 혁신적인 신약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저도 좀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젠다별로 제가 생각하는 이슈들이나 뭐 함의점들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중 약가 제도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일정 부분 도입이 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위험분담제에서의 단순 환급형, 그러니까 표시가와 실제가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미 많은 혁신적인 신약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이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서 일부 약제가 이제 표시가 실제가를 이제 사실상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할 건지 여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중 약가 제도라는 것은 이제 도입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데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약들이 이제 신속 등재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보장성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련 제도가 도입되는데 장애 요소가 뭐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아마 투명성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보험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약가가 다 이제 리스팅돼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약가 제도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을 이렇게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 국한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여타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두루 봤을 때 이중 약가 제도를 이미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필요성은 높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 공보험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렇게 사보험을 통해서 이중 약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객관성, 투명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럼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일단 뭐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했을 때는 법적 근거 마련이 아마 이제 가장 먼저 고민이 될 텐데요. 관련 제도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고 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SA 제도나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제도가 이미 있고 법보다는 행정규칙 정도의 간단한 개정만으로도 제도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약가 제도를 위한 어떻게 보면 제도적 설계나 방안은 어느 정도 좀 기반이 다져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신약
그 혁신적인 신약약가 등재를 위해서 규정이 개선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사실 상당히 추상적인 측면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약재들을 왜 못 들어오냐? 그러면은 이제 흔히 또 우스갯소리로 다 약가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서동철 교수님께서 되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어떤 스킴들을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업계 분들한테 여쭤보면 세제 개편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결국 약가를 높게 달라.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과 매출을 통해서 또 R&D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약가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제도가 고민되면 도움이 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대체약제의 범위를 과연 이제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화두가 제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대체약제 범위를 좁히거나 늘리는 방향뿐만 아니라 그 대체약제 가중평균으로 들어온 약제에 대해서 일정 약제는 가산을 하는 조금 그 촘촘한 약가제도 규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화두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적응증별 약가제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적응증별 약가제도 부분도 이제 일정 부분 뭐 그 재정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오히려 각 적응증별로 비용효과성에 맞는 약가를 부여한다면 오히려 좀 명확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추가적인 적응증 개발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순기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 있어서 또 경제성 평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결국에는 그 아이석값 그리고 퀄리 개선을 어떻게 이제 이걸 다뤄야 되는지가 뭐 보험 당국도 있고 제약업계에서도 많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저희의 어떤 약제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개발 신약들 같은 경우는 그 평가 지표가 이제 퀄리 개선을 입증하기가 좀 어렵고 소위 중간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고혈압 약이면 혈압의 강화 아니면 당뇨병 약제 같은 경우에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춰준다. 이거는 이제 즉각적으로 뭐 사망에 이르는 기간을 줄여주거나 이런 지표로 갈 수는 없는데 이제 이런 중간 지표도 평가 요소로 좀 넣는 뭐 방안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결국 저도 이제 약가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이런 제도 그 산업의 빠른 변화를 이제 보험 당국도 재정을 어느 정도 잘 세이브하면서 이제 많이 따라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제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민관 협의를 좀 활발히 하면서 규정이나 제도를 좀 잘 설계하고 마지막은 그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입법 취지나 제도 설계 취지에 좀 부합하게 이게 조금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건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우리 박 변호사님 지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뭐 국산 신약 약가우대나 이중 약가제도와 같이 약가제도가 오늘 토론의 중심 과제로 떠오른 것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과제여서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동철 교수님 발제에서 약가 정책 외에도 세제 혜택 등 4가지 제안도 해주셨고 했습니다만 방금 우리 박간호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약가 제도가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가장 핵심적이고 그 중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약가에 포커스되는 것이 좀 편중되어졌다라는 느낌도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오늘 토론회에서의 전반부는 아마도 약가 제도가 가장 신약 개발과 관련되어져서 개선되어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발제자나 토론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토론을 좀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오늘 모신 정부 측 인사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보험약제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먼저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관리 실장 맡고 계신 김국희 실장님 토론 듣고 또 보건복지부 입장도 같이 개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희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토론회에 좀 자주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토론회에 이제 참석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더 뜻깊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토론회랑 다르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저희가 뜻이 마음이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오늘 토론회가 이제 중요하고 또 국내 제약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일단 바람이 크고요. 일단 심평원이 약가 등재 업무를 시작한 건 1999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1호 신약 그 SK제약의 썬플라주가 99년도에 허가돼서 그 해에 업무 시작하는 해에 등재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 초반에는 이제 큐록신정, EGF 외용액, 팩티브 이런 약들이 계속 연달아 등재되면서 이제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렉나자정이라든지 피캡제제들이 급여되었고 지금 현재 순항 중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저희가 그 허가받은 국내 개발 신약이 37개 성분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급여에 등재된 성분은 27개 성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을 보면 2017년도에는 한 2천억 원 정도였고 지금 작년에 23년에는 5,100억 정도라서 이제 한 뭐 2.5배 정도 한 4, 5년 사이에 그 정도 일단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던 약가제도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면 일단 제도가 크게 변한 점이 있는데 네거티브 당시 그리고 이제 포지티브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016년, 2018년 이때 아마 제도에서 큰 변곡점이 있었던 그 시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 제도의 그 변경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가 조금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전 네거티브 리스트 당시에는 이제 신약의 가격 산정 방식이 외국에서의 가격 비율을 우리나라 가격에 산정하는 상대 비교가 형식이었는데 국내 개발 신약은 외국 약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연구 개발비를 포함한 원가 산정 방식으로 그렇게 산출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EGF 외용액이나 뭐 이제 팩티브, 썬플라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연구 개발비가 반영된 그런 형태의 가격 산정으로 되었었고요. 근데 이제 포지티브 제도가 되면서 이제는 어떤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명시적인 어떤 그런 산정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이제 규정에 포함되기 시작했고요. 이때 이제 국내 개발 신약은 효과가 유사할 경우에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가 아닌 대체약제 중에서 최고가 또는 가중평균가로 산출된 금액에다가 53.55분의 100을 곱해서 더 일정 부분 가산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개발 신약은 빠른 등재가 이제 또 필요했기 때문에 그해 16년 4월에는 검토 처리 기간을 법령에는 150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심평원 규정에서는 100일로 단축해서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16년 10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저희가 77 글로벌 혁신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약가제도 방안이 이제 마련이 되었었는데 이때에는 국내 개발 신약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가 있는 그런 기업 이런 인정 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 혁신 신약이 우리나라 신약뿐만이 아니라 뭔가 어떤 그 외자사의 제품이더라도 사회적 기여도가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문호를 넓혀서 이제 좀 더 우대를 하겠다 이런 이제 방향이었었고요. 그리고 17년 5월에는 이제 약사법상 신약에 해나가지 않는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제가 우리나라가 또 강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7년 6월에 또 한 번 개정이 됐는데 그때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한참 이제 또 이제 이슈가 되는 또 시기였기 때문에 국내사와 외국계 제약기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어떤 협업을 진행했을 경우 그리고 공동 연구 개혁을 통해서
공동으로 개발한 약제의 경우, 그래서 어떤 그 기업과 약제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외국과 협업했을 때, 이럴 때에도 예, 그 조금 더 적용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했었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몇 품목이 적용을 받고 나서 FTA 이슈가 예, 이제 불거지면서 2018년 12월에 기업 요건과 품목 요건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 지금 현재 그 기준을 적용받은 예, 품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루어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전략적이고 조금 더 예, 치밀하게 어떤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FTA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게 맞다고 이제 정부 측에서도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는 예, 조금 예,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예, 이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인지는 저희가 이제 좀 지혜를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지원은 크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R&D도 있고 세제 혜택도 있고 약가 우대 등의 방법도 있는데 제약업계에서는 이제 신약 출시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가가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해되고 공감이 되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반면 교사해서 실리를 취하면서 실질적인 방안을 이제 예,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그 대체약제에 대한 투약 비용의 가산 이런 것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일단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 비교하는 방식을 어쨌든 게 명시적으로 다르게 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 왜냐하면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재정 영향 이 보는 항목들은 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 어떤 그 기업이나 이런 요건에 따라서 사실 예, 이렇게 뭐 가산을 하거나 이런 건 당장 이제 또 똑같은 이슈가 반복될 거라서 조금 이제 그런 고민이 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약가제도도 저는 이제 저희 뭐 필요한 예,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투명성도 이제 저기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차피 이중약가는 이제 투명성은 조금 내려놓고 접근하는 거라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서 이제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호를 또 많이 이제 또 대폭 확대해야 될 그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신약만의 이건 얘기는 아니지만 적응증 확대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위험 분담은 확대할 때도 비용 효과성을 입증해야 되고 뭔가 계약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이게 이중약가가 항상 그 좋은 것만은 아니고 해야 되는 또 그런 부담들도 있어서 이제 그걸 적용하면 국내 개발 신약도 이제 그런 부담이 있게 되는 거고 또한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공단에서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게 여태까지는 항암하고 희귀질환이라 환자가 적어서 환급하거나 이럴 때 행정적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하면 국내 개발 신약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지금은 대상 환자가 많은 그런 약들이어서 그런 환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도 좀 클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 어쨌든 99년도에 개발된 것보다는 최근에 굉장히 개발되는 신약의 범주가 넓어지고 또 다양해지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새로운 계열의 약제, 그다음에 효과가 개선돼서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약제, 이런 약제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예, 더 이제 이런 예, 뭐 우대나 어쨌든 좋은 블록버스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국내 제약 산업이 이 신약도 있는 거지만 이제 원료 합성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퇴장 방지 의약품, 기초적인 필수 의약품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생산을 하고 신약 연구하는 것들이 다
이게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되어야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평원에서도 이러한 그 원료합성이나 퇴장 방지나 어떤 그 아까 필수적인 약재들에 대한 생산에 대한 그런 약재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지원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그 제약 산업의 이런 역량들이 융합돼서 이제 발전에 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저희 심평원의 역할은 이런 제도들이 잘 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을 해서 그리고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약들이 잘 발전할 수 있고 등재가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게 심평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국희 실장님 감사합니다. 덕담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마음 뿌듯하고요.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진행 순서를 5분의 패널 토론자 이야기 다 듣고 나면 오늘 발제해 주셨던 2분 발제자하고 합해서 서로 의견 개진이나 질문 있으시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셨는데요.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시간이 되는 대로 한두 분 정도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님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또 우리 제약 발전,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 표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토론자로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의 손태원 사무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제 과장님이 별도 일정이 있어서 대신 참여한 보험약제과 손태원 사무관입니다. 심평원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보험약과 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 기존 약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신약이나 처방을 받지 못하고 있던 질병에 대한 신약을 조금이나마 일찍 투여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간 R&D 투자 노력 등 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여 좋은 가격을 받아서 약품을 공급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약을 국민에게 적정한 상한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게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이지만 환자의 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제약바이오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인구 구조 노령화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의료비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등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 관리도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약가제도는 아까 전에 심평원에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선별제도를 원칙으로 허가를 받은 제약사에서 등재 신청을 하면 절차를 거쳐서 급여화를 하고 있고 이렇게 등재된 약품의 약 절반가량 정도가 이제 급여 의약품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와 같은 고가의 약들은 이제 위험분담제 혹은 이중가격제라고 해서 각 나라별 정확한 실제 가격은 알기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제 한국 약가를 이제 참고하기 시작했고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부에서는 타 국가에서 먼저 출시한 후 한국은 좀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다고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암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 신약 개발 시 이제 적정 가치를 보상하고자 제도 개선안을 작년 말에 이제 마련하였고 세부 내용은 아까 전에 그 서동철 교수님이 이제 잘 정리하셔서 발표한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올해 지금 세부적 안에 대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고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이제 저희가 신약을 접근성 개선을 하기 위해서 허가평가 협상 병행 사업도 하고 있는데 2000년도 지금 시범 사업 대상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금년 중 2차 시범 사업 약체를 선정해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신약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 가치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고요. 정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신약의 접근성 향상과 제약 바이오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귀를 기울이겠으니 제약사에서도 신약 개발 혹은 신약 개발 투자 혹은 개발된 신약이 최대한 신속히 국내 도입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발제 제언 중에 위험 분담제 이제 늘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약의 효능 효과나 이제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 위험분담제 도입의 취지인데 이런 부분도 상충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서 해당 제언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견 주신 약가정책, 위험분담제, 신속등재 이런 세 가지 아마 키워드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은 향후 개선 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태현 사무관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토론자들의 발표 들으셨고요. 오늘 발제하셨던 서동철 교수님 또 김재원 대표님 포함해서 상호 간의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서로 개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예. 예, 제가 저는 제 기억에 이중약가 제도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예, 이중약가 제도를 하자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만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약가가 노출이 되는 나라입니다. 실제 가격이. 예, 외국에는 전부 다 리스트 프라이스는 있고 그 다음에 다 다른 가격으로 정부하고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보험하고 하든지 다 협상을 하거든. 하다못해 미국도 정부가 지금 CMS에서 각 제약회사들하고 협상을 해서 약가를 얼마 받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PBM 요사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PBM이라는 게 이제 파머시 베네핏 매니저인데 이게 이제 보험 약제만 전담을 하는 보험 회사들입니다. 이 보험 회사 세 개가 미국 의약품 시장의 한 보험 약제 시장의 한 75% 내지 80%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도 다 협상을 해서 이제 하는데 약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 담당자 외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했던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약가가 노출이 되니까 외국에 나가서 협상하고 할 때 상당히 힘든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현재 있는 제도에서 약가를 노출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RSA 현재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에 가능한 약제를 좀 문호를 넓혀서 국내 신약도 그런 RSA 제도를 통해서 이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미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행정적인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또 그 행정적인 비용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추후에 얼마든지 있고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FDA에 신속 심사를 위해서 제약회사가 돈을 내고 그다음에 신속 심사 하거든요. 과거에는 FDA의 심사 기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 심사 기간이 많이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해서 이제 원하면은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제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였지 약가를 이중으로 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제도에 현재 있는 제도도 실제 신병원하고 계약돼 있는 약가는 있는데 공표되는 약가는 이제 다르게 공표가 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지 실제 이중 가격을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아마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오해는 안 한 것 같고요. 예, 아마 표현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김전 대표님도 예. 전 이제 기업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은 약가를 받아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또 R&D 투자에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시장이 또 저희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에서는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는 한국에서 있어서의 약가의 그 투명성 또는 한국에서의 약가 때문에 해외 시장
한국 시장보다는 훨씬 큰 해외 시장을 나갔을 때의 그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한국의 그 약가를 리퍼하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약가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런 결과는 이제 뭐로 이제 이게 되냐면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외에서 직접 약을 개발해서 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 라이센싱 아웃을 해야 되는데, 라이센싱 아웃을 했었을 때 거기에 계약금이나 로열티를 받았을 때 거기가 한국의 약가가 영향을 끼쳐서 그 숫자가 작아지는, 즉 원하지 않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과연 어떤 게 있겠느냐. 물론 한국에서 뭐 높은 약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 자꾸 이중 약가라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기업과 당연히 그 관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거를 통해서 한국 기업이 추후에 계속해서 신약 개발을 통해서 해외에서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R&D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의 제약 바이오 업계가 성장하는 게 중요한 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자분들 중에서 뭐 서로 의견 교환하실 거 있으실까요? 질의도 괜찮습니다만. 오늘 워낙 토론이 진지하고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뭐 이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산업 분야에서 보험약값 또 신약 개발 이제 관심이 상당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오늘 오신 분들도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토론에 경청하시면서 질의 있으시거나 의견 개진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하게 뭐 제안 주실 분 없으시면 오늘 진짜 제가 국회 토론에 가끔 이제 좌장합니다만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서 우리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 또 제약업계에 대한 애정 표현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님 뭔가 이 코멘트가 있으실 것 같고요. 예. 없으시더라도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발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그 백신 가격이 비밀에 붙여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가는 얼마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전 세계 시장에 돈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제 약사 출신으로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들의 이게 이제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본의 아니게 이게 다국적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약가를 잘 정부와 협상을 할 건지 이게 다국적 기업은 아주 초미의 관심이더라고요. 연구는 이제 뭐 그쪽에서 할 테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약가를 적정하게 잘 받냐는데 한국 시장이 전 세계의 약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제 느낌으로.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약가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동남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어떤 시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그 기준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예민하고 중요한 정책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축적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전향적인 초기의 마중물 역할을 좀 정부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 정책이나 제도적인 장치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밀에 붙이는 게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밀이 지켜질지도 모르겠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방안들을
만들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국에 가서는 보험약가 등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이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게 연구 용역인 연구나 또 이게 개발 과정에서의 비용 코스트가 높으니까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뭐 25억부터 시작해서 뭐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보험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환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빨리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같이 세 개의 충돌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잘 해서 우리 한국 제약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지혜를 잘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오늘 발제와 토론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좌장으로서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뭐 신약 개발은 단순히 제약기업만의 몫은 아닐 겁니다.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들, 인력이랄지 예산이랄지 뭐 기타 기술 이런 것들 많은 분야에서 아마 총체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에 계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약가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마무리는 우리 오늘 주관해 주신 히트뉴스에서 하실 거죠? 예, 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시고 열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히트뉴스는 이번 토론회 결실이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발전에 의미 있는 발자취가 되도록 충실하게 보도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이번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